그렇습니다. 자, 이 법률 맛집 인터뷰할게요. 제일 잘 맞춰요.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법률 맛집 최기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법률 맛집? 맛은 아직은 장담 못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무죄, 뭐 윤석열 전원이 집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떨고 네. 자연스럽게 자신하고 확신했던 바로 그 사람. 아, 근데 우리도 그건 자신했잖아요. 아니, 법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무대뽀로 지르는 네. 거고. 최기상 의원은 봐봐요.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헌법재판관 4년 했잖아. 판사도 막 하고 지기현 회장도 있어.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지기현 특집. 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아 잠깐만 가만 있어. 질문제 있잖아. 죄송합니다. 뒤에 있다 그 리스트. 네. 리스트.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기상 의원 후원 좀 부탁드려요. 농협 301-0271-7819-11 이재명 후보 후원하고 남은 돈 조금씩 모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기상 TV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채팅창 상단에 저거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구독하실 수 있고 최기상 후원에는 여러분 저 화면 상단에 있는 계좌로 한번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한테요 한 2만 원 하시고 나머지 남는 거 한 5천 원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치아드려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단에 간사하고 대변인을 했어요. 고생 많으셨다. 그런 거 있잖아. 그 모든 하이라이트, 그 스포트라이트는 하이라이트래. 존나 멋있겠네. 스포트라이트는 정청래 위원장이 받았단 말이야. 최기상에게 박수. 와, 꾸준히는 더 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저거 봐봐요. 저렇게 보면 여기에 딱 실제로 꾸준히는 다 하는 거예요. 네. 막 메시지 내고 대변인을 하고 간사 역할하고 저기 이제 저 탄핵 소추단 변호사님들과 역할도 다 최기상 의원이 하는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은 앞에 멘트 한 번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탄핵 후에 처음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네. 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으로 일한 것이 영광스럽고 국민들께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돼서 보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탄핵 소추단 모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의원들 사이에서 재판을 잘 준비를 했고요. 특히 제가 특별히 또 한 일은 대리인단이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회의를 모여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청래 소추위원께서 저를 꼭 참석을 하라고 명하셔서 저도 가서 회의를 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같이 진행하면서 재판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우리 소추단 의원들의 견해도 이제 저만 통해서 대리인단께 전달하라고 이제 소추위원께서 결정을 해주셔서 대리인단을 최대한 덜 부담스럽게 하면서 재판 준비를 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소추위원께서 또 제가 간사 겸 대변인으로 일하니까 뭐 발언할 기회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단하는 회식도 주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 소추위원께서 우선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소추위원은 딱 한 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 딱 한 명. 나머지는 그냥 서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학원 다니세요? 새날을 새날을 잘 보고 있습니다. 참, 야, 그 현장에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파면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그거 아마 평생 못 잊는 장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날 소추단 의원들도 다 참석했고요. 특히 보좌진들도 서로 가고 싶어 했는데 숫자가 제한이 돼서 사다리까지 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몇만 명이 방청하려고 20명 뽑는데 했는데 그러니까요. 자연방으로 가서 딱 볼 때 야, 윤석열 나왔으면 대박이었겠다 표정. 진짜. 맞아요. 그 사람은 하여간 법정에 오고 가고도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했는데 뭐 형사재판에서도 앞으로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보신 적은 있으세요 실제로? 보신 적? 나왔었잖아. 그 헌재 재판에 그 올 때마다 보긴 봤습니다만 굳이 저희 쪽하고 눈을 마주치거나 하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좀 뭐 민망했는지. 그러면 이제 짧게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뭐 중점적으로 봤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정의 내리신 거 있어요?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에 주된 소추 사유로 얘기한 부분들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법정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공방이 있었던 수많은 쟁점에 관해서 대부분 국회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예. 결국 보통 우리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의관념에 아주 부합하는 결정 자체는 좋은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뒤에 선고기일이 늦게 잡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워낙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 즉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준비되면 선고하겠다. 이거는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한을 정하자. 네, 이거는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원래 당연히 날짜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특별하게 이제 큰 사건이라고 복잡한 사건은 저희가 허용해 줬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시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못하게 하는 부분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선입선출이니 노력을 했지만 네. 굉장히 정치적인 시점 네. 그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판결문으로만 보면 헌법학 교과서에 나와야 될 만큼이라는 칭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정말 좋은 결정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결론 부분에 가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설시하면서 굳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준 측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일정 부분, 그 다음에 국회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너무 과하게 길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재판관들 사이에서 조금 논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걱정은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결정문에 담을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문은 역사에 남는 것이고 외국에도 번역이 돼서 다 들여다볼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야당에서 굳이 야당이나 국회에서 굳이 다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과하게 좀 쓰셨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해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노력은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법정에서 그냥 말씀으로 변론 과정에서 하시면 될 내용이지 결정문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최기상 의원의 친정이 폭파되는 건 막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보면 만약에 기각됐다면 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그냥 뒀겠냐. 그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맞아요. 예. 존재이가 없다고 봐야죠.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국민 절대 다수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내란 현행범을 만약에 기각시켰다라고 하면 그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이제 훌륭한 맞습니다. 결말 이렇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 일단 윤석열이 이제 형사재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재판 비공개하고 뭐 지하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건은 임세은 뭐 무슨 형사재판 뭐 했다고 쳐. 네, 저 고소가 많이 당하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알 권리 이런 가치가 없잖아. 이제 우리 같은 관심도 개인은. 없죠. 예. 근데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재판을 보지도 못하게 촬영도 못해 그 내란 혐의자를 포토라인에도 안 세워. 이게 만약에 판사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본인이라면. 이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에 언론의 촬영은 네.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이제 재판부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다만 다음 재판 때는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판단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라고 하면 그 재판의 당사자 외에는 기자들이나 일반 방청객이 전혀 참여를 못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참석해서 재판을 방청한 것으로 보여져서 비공개는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전에 그 윤석열 종범들 다른 재판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재판은 비공개했던 건 맞는데 이 윤석열에 대한 첫 재판은 비공개는 아니었고 이제 처음에 사진 촬영을 불허한 부분이 조금 이례적이어서 과거에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지. 그 촬영 허가 불허가 문제고요. 근데 비공개는 이게 재판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아주 극소수 당사자만 빼고 이제 퇴정을 명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네요. 이게 용어가 다른 거네. 네. 우리는 우리가 안 보이니까 비공개인 줄 알았죠. 카메라를 못 찍으면 비공개라고 예, 느낀 예. 거고 실제로는 비공개는 아니다. 촬영만 못하겠을 뿐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의 출석 과정에서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출석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재판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건물의 관리 주체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경호의 문제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받아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결정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재판할 때도 대통령 측이 지하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거든요. 직무만 정지됐을 뿐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이 혹여 자기가 국민들이나 지지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또 모습을 드러내고 선동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윤석열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정확하게 피고인에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앞으로 재판할 때마다 그때그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방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특히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재판 전에 이제 촬영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허가하지 않은 부분이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로 출석할 때 장면을 촬영하는 부분도 이제 구속 상태면 호송차에서 타고 내리고 혹시 이렇게 수갑을 찬 장면이나 이제 호승줄을 찬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혹여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공개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자유롭게 출석 여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경호상의 양복이고. 문제로 이 부분을 보여주지 않게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재판할 때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경호. 국민의 법관정에서 보면 네. 결코 윤석열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논평을 할 때 국민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거를 뭔가 어떤 변수를 놓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네. 이거 굉장히 특혜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은 윤석열이 재판할 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아까 그 이야기 네.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구속이 빨라지는 방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제 주장은 그래요. 만주 변호사로서. 만변. 이건 구속 사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판사시고 지금 내가 지금 최기상 판사가 딱 있어. 윤석열이 국민이 생방송으로 본 내란을 다 자기는 안 했다고 해. 거짓말하고. 되잖아요. 거짓말 계속하고. 뭐 당장은 된다 안 된다 이게 평가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인들이 나서 증언을 하거나 이제 다른 증거들이 제출될 때 증인을 회유하거나 그리고 법정 밖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선동한다고 하면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구속 사유로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계속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피고인한테 주의를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기면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판단을 재판부터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인멸 같은 거 계속. 그거지. 예, 예. 비유를 들면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학폭 가해자야. 그래서 이 애가 학교에서 잘리긴 했어. 네. 그런데 그 가해자가 교실을 계속 창밖에서 넘어다보고 있는 거야. 학폭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무섭죠. 격리를 복할까 봐. 해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상황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아, 학폭 가해자가 창문 너머에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문에 정해져 있는 대로 평가를 또는 뭔가 그 판결을 하는 게 우선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앞서는 게 하나 있잖아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윤석열한테만 특혜를 줘? 맞아. 이게 말이 돼? 내란 수기를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재판을 좀 안전하게 받고 있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된 후에도 잠을 또 못 이루는 거예요. 네. 이 감정이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기현 판사 개인적으로 아세요?
진짜 궁금해. 같이 근무한 적은 있는데요. 이제 오. 워낙 그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뭐 특별히 같이 근무를 못했고 뭐 사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잘 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때요 성격이?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아. 최기상 의원은 그런 얘기 안 해. 안 하시는구나. 입이 무거워서 우리면 막 안 얘기할 텐데 하는데 걔 그랬고 막 이렇게. 문제는 만약에 빙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직위원이야. 빙의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직위원이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증거는 없는 거지. 다만 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우연히 반복되면 뭐 필연이라고. 네. 직위원은 윤석열을 일부러 저렇게 특혜를 주는 일종의 친는 판사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판사 생활 오래 하신 입장에서 직위원은 왜 저러십니까? 왜 저러지? 나 궁금해서 그래요. 나 이게 미스테리여서 오늘 저 최기상 군 저도 진짜 궁금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럽니까? 너무 궁금해. 왜 그럴까요? 지금 연구를 한번 해보시자고.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큰 기준인 헌법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양심이란 부분은 실은 그 당시에 국민의 보편적인 법감정이나 어떤 정의관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법관이 자기 견해를 형성하는 데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이 헌법의 관점과 양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직위원 부장의 이전에 구속 취소 결정도 잘못됐고 지금 현재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부분도 아쉬운 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다른 게 아니고 내란죄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했고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거고 결국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법정의 출석부터 과정까지 최대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그에 관해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오히려 꾸짖는 방식으로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호 부분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과거와 달리 경호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의 마지막 재판과 선고일 때 가봤는데요. 아무 문제 없이 통제도 잘 되고 또 지지자와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 번씩 듣는 거거든요. 피고인들이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열어놓는 게 이 재판의 헌법적 성격에 맞는데 이제 그에 대한 심사숙고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서 근데 이번에 그 촬영 불허가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앞으로 다음 재판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변화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를 검토잖아, 촬영을 근데. 불허했다는 거. 네. 당연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에게 판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윤석열이라고는 전직 대통령에게 좀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어제 재판할 때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라고 했다는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렇죠. 직업이 누구라고. 뭡니까? 그러면은 뭐 무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글쎄요.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 이게 가능해요? 속마음이 그냥 밖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장은 그냥 최대한 간결하고 건조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게 원칙이기 사실 때문에 요식행위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 경찰서 가도 검찰에 가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맞아요. 이름, 직업, 뭐 이렇게 주소 이런 거 물어보죠. 뻔히 보고 있으면서 물어보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이 직업이 됩니까? 현직을 말하는 건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 창조, 전직. 그러니까 이게 별일이 아니라 직위원의 어떤 마음 상태를 그냥 들킨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쫄고 있거나 챙겨주고 싶거나 우리가 이제 뭐랄까 좀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만약에 윤석열이 무죄 나오는 방향으로 혹시나 판사가 그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라면 에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마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내는 것처럼 직위원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가 망하는 길을 남을 위해서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내심이 본인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언론의 많은 비판과 국민들과 정당에서도 계속 관심도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 사건에 형성되는 양심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정이 피고인에게 사실은 유리하진 않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조용히 진행하다가 어떤 결론 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여할수록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 결론이라는 부분에서 헌법재판의 결론과 유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굳이 선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 밑밥 깔기니까. 그 좋은 소식 먼저 전해줄까 네. 나쁜 소식 전해줄까 하는 것처럼 네. 처음에 보면 막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구속 취소가 네. 직위원이 의도했다기보다는 뭐 소문이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네. 판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검찰이 항고를 안 했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막 민망하니까.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처럼 초반에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어떻게 우리 희망사항이긴 하죠. 법정 구속을 시킨다거나 진짜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뇌피셜을 해보지만 어저께 그 윤석열 현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시죠는 앞뒤도 안 맞는 말을 자기가 먼저 꺼냈다는 건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는구나 그 느낌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21일 날도 두 번째 재판을 하니까요. 네. 이제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좀 지켜볼 필요가 물어봐요?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 진행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발언을 하는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혹시나 그 재판부가 이게 진행하는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아주 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또한 노태우 뭐 재판받던 과거에 뭐 중요한 410 아. 몇 호지 그게?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사실 판사도 긴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도 참 긴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첫 재판이었으니까 한번 두 번째 재판까지 지켜본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지 여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기현 판사 혹시 카메라 울렁증 있나? 촬영 못하게 한다고? 네, 촬영 못하게 하니까. 아 그럴 리가 없어. 네. 밤의 대통령이야. 들은 바에 의하면. 술도 좋아하시고. 아, 네. 지금 뭐 이런 건데. 근데 만약에요. 최기상 의원이 판사 시절에 진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내란 수기의 재판을 첫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난 그게 되게 궁금해. 지금 한번 빙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최기상 부장판사가 네. 내란 수기의 재판 첫 재판 지금 네. 내 앞에 나타나기 바로 직전 네. 상황이에요. 어떤 감정일 것 같으세요? 이름 크게 두 가지 길에서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과 절차를 완벽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재판을 할 거냐. 그게 아니고 최대한 열어놓고 피고인과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뭐 진술이나 의견 분위기를 최대한 열어놓고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성향이. 저도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자로 보통은 아. 판사들은 준비한 대로 아. 딱딱딱 진행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은 그렇게 진행이 예측대로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아마 중간에도 이게 재판 진행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공범들의 재판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보다는 훨씬 더 예측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그 지기현 부장의 재판부도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첫 재판을 치르고 지기현이 제일 먼저 의식할 곳은 난 언론이라고 봐요. 네. 어떻게 보도됐는지. 그게 계속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무인도에 가둬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보통 이제 판검사들이 언론에서 자기 자신 특히 판사들은 웬만한 사건에 이름 막 거의 안 나거든요. 네. 뭐 이름 쓰여지는데 별로 관심 없는데 지기훈 같은 사람은 전국적 지명도가 생긴 상황이라 의식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적인 법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윤석열을 구속을 취소시켜주는 사례가 있어갖고 이게 조심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의식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성함을 알잖아요. 지기현 판사 이름 알게 됐잖아요. 그 의식을 일부러 해가지고 더 단호한 판단 내릴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그런 거 보면
반성적 모르겠어요.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부가 결론은 재판부에서 내리지만 저는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것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늘 최대한 공개하고 그 재판 진행이나 이 부분에 관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면서 본인들의 양심을 형성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는지에도 실시간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검토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법원 앞에 가서 우리가 좀 1인 시위라도 하고 뭐 이러면 좀 그러니까 바뀔까요? 집권하시려면 예, 법원 법원 앞에서 앞으로. 하시는 것이 예. 더 맞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불편부당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원자 배당으로 이 사건을 맡았어요. 예. 그럼 나는 최대한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기현이 연속으로 보여준 거는 난 공정하지 않아. 난 쉽게 표현하면 친년이야.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판사인데 그 모든 재판을 내란 재판을 자기가 다 해. 나머지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어. 지금 곽종근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죠. 예. 그렇죠. 근데 주범 수괴는 우두머리. 풀려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 사람 어떻게든지 구속시키고 하는 게 나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었으니까 불구속이고 나머지는 다 구속돼 있는 게 법 감정에 맞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기현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실책이었든 의도였든 간에 여성을 풀어준 건 본인이니까. 또 열받네. 그러니까요. 지기현.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좋게 생각이 안 돼. 국회로 오면 안 되는 거였어. 이 판결을 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아이고. 윤석열 구속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는데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구속하는 게 지기현의 직권 구속이잖아요. 네. 1심에 이제 구속 기간 6개월이 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죄 외 다른 이제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앞으로 계속 받을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거. 네. 수도 그래서 없죠. 그거에.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도 또 열려 있고 또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재판부에서 구속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이 사건 진행을 장악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기현 부장이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 죄 짓고 들어온 내란 범일 뿐 그의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판결을 해야 진짜 훌륭한 판사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게 몇 가지 생기긴 했어. 그게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크게는 없어 보이고요. 효력 정지 가처분이 더 크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안 판단은 뭐 나오려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4월 18일자로 퇴임하니까 그러면 4월 18일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퇴임하는 날이라 어떤 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니 결국은 목요일 모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평일을 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요. 빠르면 내일이라도 이건 뭐 특별히 쟁점이 많은 사건이 아니니까 뭐 내일이라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대통령의 몫을 자기가 지금 지명한 상태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그냥 쉽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운명적이게도 마흔역 재판관이 주심. 혼자 배당으로 주심을 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헌재가 이거 받아들이면 이거 인용이겠죠? 가처분이니까 인용하면 한덕수의 지명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효력이 정지 상태에 정지. 놔두고 이제 본안 재판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본안 재판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러면 정권 그 안에 바꾸고 끝나겠네요.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게.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2명을 임명하는 데 이제 어떻게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7명이 남는데 이분들이 본안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추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안 재판은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처분이라도 먼저 판단을 해서 일단 멈춰. 예, 지명 절차의 진행이라도 정지를 시켜 놓으면 어떠냐 뭐 자, 이런 그럼 법률 마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헌 무효인 지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식의 뭐 권한쟁의 그리고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고 가처분이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충분히 가처분은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가처분을 기각해서 이게 진행이 돼버리면 나중에 본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한덕수 권한등의 기세를 보면 국회 인사청문 요청과 상관없이 임명을 할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가처분은 일단 받아들여 놓고 이제 본안 판단을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하면서 헌법적으로 판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 압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헌법학자들의 압도적인 견해고 특히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까웠던 헌법학자들조차 이거는 안 된다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약간 좀 합헌 정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제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7대3 아니 이제 6대3인 거잖아요. 가처분은 5명만 5명. 이제 인용하면 되니까 뭐 가처분 인용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분이 물러나시면 7명만 남으니까 7명이 심리를 과연 대선 과정에서 계속 할 건지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연히 여나 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사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기둥과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럼 정지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있고 본안 판결 만약에 났는데 본안 판결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요. 한덕수가 임명한 사람이 다시 임명되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제 설명이 좀 이상했나? 이제 본안 판단에서 이 다툼이 만약에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이 네. 정당하다. 네. 뭐 이렇게 판단되면 네. 또 헌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긴 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럼 새로 임명된 대통령이 네. 그 부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새로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본안 심리를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전국의 윤석열 구속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깝게는 국민의힘 위원정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뭐 이제 180석 막 190석 가까운 야당의 힘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켜요. 이재명 정부는 대부분 다 거기에 재가를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마지막 남은 게 위헌소송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부류가 숫자가 다수가 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렉이 걸리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건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지금 맞아. 뭐랄까 사활을 걸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임명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느낌 심리적으로 거부감 비슷한 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한덕수는 약간 좀 좀비화된 느낌 들어요. 예. 본인이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누군가가 나 전직 대통령이었잖아. 내가 더 임명해 준 사람이잖아. 우리가 시킨 대로 해.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 보이더라고. 이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잘못보다 이번에 2명을 지명한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뭐 대한민국의 하여간 근간을 허무는 문제고 이게 대외적으로도 나중에 새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행사할 권한을 나중에 부딪히게 돼서 이걸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국제적으로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헌법재판소가 차단을 해서 그러니까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차단시켜 놓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인가를 차분히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한덕수가 예를 들어 이제 가처분이 인용돼 갖고 일단 스톱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덕수가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지명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지명권이 있고 없는데 지명 철회권이 있다는 거?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한 행위를 이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 두 분의 후보자도 사진 사퇴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의 지명을 수락한 것만으로도 이미 헌법재판소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맞네요. 당연히 사양했어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분은 네.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수락한다는 것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한 근데. 사람은 뭐 이상한 판결을 막 리스트가 쫙 네. 나오고 있고 한 네. 사람은 내란 공범에 의심되고. 예. 이게 무슨 아휴, 그러니까 저자들은 보면 진짜 양심이라고는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아니, 없고. 수치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망하기 싫은 거죠. 아. 어떻게든지 버텨보는 거예요. 생존. 벼랑의 끝을 잡고 네. 내가 체면이 어디 있어 그냥. 아우. 확 발로 밀어버리고 싶네 진짜. 이럴 때 쓰려고 판사 영입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기상 인재영입 정말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새 정부에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판사 때하고 국회의원 때 언제가 더 좋아요? 지금은 많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어려운 게 눈에 보이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 부분을 법과 제도 정책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반응이 늦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국회에서 정치 외에 다른 불필요한 문제로 너무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거기다 시간과 능력을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야 될 일에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에 가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는 늘 투표하지 못하는 30-40%의 우리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정치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보면 지금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이 고정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투표장에 아예 못 나오는 분들은 누군가가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뵈러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희는 특별히 더 지역에서 투표장에 못 나왔던 분들을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그분들을 누군가는 대표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게 소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그리고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는 우리 민주당의 맞습니다. 강령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 정치를 시대별로 계속 지켜본 사람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역시 봤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실제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싫어했던 막 그 전두환의 후예, 뭐 박정희 후예라고 싫어했던 이명박 박근혜 때 여당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시죠. 수십 번 행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그냥 다 임명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색이 되는. 그러니까 여야가 다 나빠가 아니라 시작점은 윤석열한테 있는 건데 윤석열이는 현재 나와갖고 그랬잖아요. 야당이 박수 박수 쳐도 뭐 예산 삭감해서 내가 계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네. 윤석열이가 이재명 후보랑 24만 표 차이 0.73%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지층은 살짝 버려도 돼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나 안 찍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야지. 한 70% 80% 나오면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처음부터 이건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얘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협상 대상으로 보겠냐고. 약속한 것도 다 파기해버리고 해갖고 이상한 사건들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정권이 되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자, 무슨 법 통과. 자, 제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중요해졌다. 네, 맞습니다. 자, 최기상 의원님. 어쨌건 지역구도 가야 되고 국회에서 원래 그런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뭘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얘는 목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다 잘해. 그러면 얘만 불러. 일복 많은. 네. 근데 아예 못한다고 약간 고문관 취급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시켜. 약간 억울하긴 하겠네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은 네. 대부분 다 잘해.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최기상 의원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파면 후에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또 좋은 잠 잘 들었습니다. 네. 자, 10초만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네. 대통령 선거 때 저희 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이 찾아뵙고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자, 이제 기상! 민주시민 여러분 기상! 기상! 자, 방송 마칠게요. 새날에 8시 40분에 다시 옵니다.